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잠깐 독감을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떤 사연이 도착을 했는지 함께 보시고 또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보다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게 익숙한 삶을 사는 고3 수험생 아들을 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28살에 첫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힘이 마구마구 샘솟더라고요. 그 후 소중한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퍼주는 엄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학교 다니는 것보다 방학 기간이 더 바쁜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고 그래도 부족한지 새벽 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쉬엄쉬엄 하라고 해도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요즘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크게 숨을 쉬는 것도 미안해 집안에서도 숨죽여 살게 되네요. 다른 엄마들은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입시 컨설턴트도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물어다 아이의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해 준다는데 저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이가 새벽까지 공부할 때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깨어있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큰 힘이 돼주지는 못하지만 늘 함께 한다는 걸 아들이 알아줬으면 해서요. 할 수 있는 게 겨우 이런 거라 늘 미안하기만 한데 더 좋은 엄마가 돼서 큰 힘이 돼주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40년을 넘게 살아왔어도 모든 게 낯설고 힘겹기만 한 제 삶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을 건 뭔가요? 40년을 넘게 살아오셨는데 지금 아들이 고3 수험생이니까 18살 정도 됐죠? 18살 중에 근 10년은 본인 의사대로 못 사셨겠네요? 학교 다니는 아이를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가 커져야 돼서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부하는 아이를 뒷바라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을 둔 어머님들은 본인의 삶이 없어져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 직장에서도 본인이 없고 집에 와서 수험생 또는 더 어린 아이들을 육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없죠. 사실은 많이 속상합니다. 저 아직도 제 주변의 후배나 친구들 중에 고3 수험생 둔 친구들 보면 여기 어머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된 수험생 엄마 노릇을 하고 있나 라는 문제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기준이 없어서요. 옆집 엄마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윗집 엄마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해에 수석으로 대학 입시를 입학한 그 수험생의 엄마가 기준이 된다면 그럼 더더욱 나라는 존재는 하찮아지게 될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3 수험생 어머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영주라면 정영주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시작도 끝도 없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가 공부할 때 소파에서 같이 밤새워주고 엄마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다면 아이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다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보시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시야가 확 트이는 곳 있잖아요. 1m 안에 막 모든 것이 있는 곳 말고 산, 뭐 강, 아니면 혹은 바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있죠. 건물 같은 게 없는 그런 자연. 그런 데 가서 한 2-3시간 정도만 그냥 넋놓고 멍 때리기 혹은 수다 떨고 오기 그것만 해도 조금 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는 분명히 안 간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작정하고 아이를 차에 태워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아니면 운전 안 하시고 기차 같은 거 타고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 아닌데 춘천 가는 기차는 이렇게 바깥으로 다니거든요. 아니면은 청량리 가셔가지고 옛날 기차 타시는 거예요. KTX 같은 거 말고. 그러면 그거 진짜 오래 걸려서 가까운 거리를 가거든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잠깐 환기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둘이 한번 외출을 해보세요. 시간 아깝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2-3시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공부만 해서 탄력받지 않아요. 잠깐 쉬고 잠깐 멍 때리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또 다른 지혜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글귀들이 있는 책을 찾아서 지금부터 또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귀 쫑긋 아니면 편하게 누워서 앉아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글귀 찾아서 읽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지은이 강용수 작가님은 니체 혹은 또 이 쇼펜하우어 이런 대가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이 쌓아둔 업적에 대한 이야기 엄청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따로 본인의 생각과 또 그분들이 썼던 책에서 좋은 것들을 갖고 와서 인생과 접목시켜서 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쓴 책인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40은 넘겼지만 제가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손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몇 가지 좋은 글귀들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위하여. 인생을 4계절로 나눈다면 40대는 늦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쯤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식과 경험을 쌓은 20대, 일과 인간관계에 집중해 치열하게 산 30대를 거쳐 40대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40대는 성공의 기쁨만큼 개인에서 사회에서 인생에서 실패의 아픔도 많이 겪는 시기다. 여전히 직장일과 집안일, 자녀의 육아와 교육 등 바쁜 생활에 치이느라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며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죽음에 따른 상실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다. 40의 마음은 복잡하다. 인생이 아직 한창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늘 그렇듯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벌써부터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재미가 없고 시시하다. 가수 김광석의 30 즈음에를 들으며 청춘을 아쉬워하기도 전에 이제는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의 가사처럼 30대에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후회에 공감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40년간 익숙함과 타성으로 굳어진 자신의 단단한 세계를 무너뜨릴 때가 됐다.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10년 괴팅겐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의학 공부를 하다가 방향을 바꿔 칸트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10년 후 1822년 쇼펜하우어는 30대에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얻는다. 강사 임용을 받은 그는 일부러 당당하게 당대의 최고 철학자인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다. 하지만 그는 빈 강의실에서 강의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839년 그는 현상 논문 인간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로 노르웨이 왕립 학술원으로부터 수상했다. 1840년 현상 논문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로 덴마크 왕립학술원에 지원했지만 그 당시의 철학자인 헤겔, 피이테 등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상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일을 계기로 쇼펜하우어는 학계를 떠나 철학적으로 은둔의 삶을 선택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쇼펜하우어는 비록 학문과 저술이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불행해하지 않았다. 타고나기를 자존감이 높았던 그는 자신이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에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후대에 평가받을 것이라고 위안했다. 쇼펜하우어의 실력이 서서히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 중반부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와 처세술을 정리한 수필집 소품과 부록이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삶의 의지를 부정하면서 자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면 이 책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펼친다. 행복의 기술은 잘 죽기 위함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지혜인 것이다. 이왕 태어난 인생을 한탄만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보자는 의미다. 쇼펜하우어는 45세부터 저서와 함께 명성이 높아졌다. 60대에는 본 대학교를 포함해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주제로 강의가 열릴 만큼 명성을 떨쳤다. 1858년 70세 생일에는 전 세계의 축하 편지를 받았다. 노년의 쇼펜하우어는 이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했다. 나는 이제 여정의 목적지에 지쳐 서 있다. 지친 머리는 월계관을 쓰고 있기도 힘들구나. 그래도 내가 했던 일을 기쁘게 돌아보는 것은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만약 쇼펜하우어가 자부심이 떨어져 40대에 포기했다면 이후의 인생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당연히 행복도 만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40대는
위기를 넘은 때이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같다. 이렇듯 욕망이 완전히 채워져서 행복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셀 수 없는 고통이 남아있고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도 권태는 결핍의 고통만큼 견디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이 모든 고뇌와 고통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천국에는 무료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사람은 꿈을 꾸고 이루고 성공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할수록 권태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증명하듯이 크게 성공한 부자들 가운데 인생의 따분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이 법칙은 어떤 사람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혹은 필요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한계 효용은 반복할수록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해도 반드시 액수에 비례하여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는다. 일반 시민에게는 1,000만 원이나 1억 원이나 모두 큰 돈이다. 하지만 돈을 써도 잔고의 앞자리가 바뀌지 않는 큰 부자들에게는 비슷한 느낌의 액수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만큼 돈에 행복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큰 노력 없이 경제적인 부를 가졌다면 풍요 속의 공허함은 견딜 수 없다. 내면의 공허함이 클수록 기분 전환을 위해 바깥의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외적인 자극을 갈망한다.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나면 찾아오는 권태감, 지루함의 원인은 내면에 있다. 양극단의 불행감을 무한히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인생에서 부자든 빈자든 불행을 피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부자와 빈자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곤궁이 민중의 계속적인 재앙이듯이 무료함은 상류 사회의 재앙이다. 고통과 무료함은 한쪽이 멀어질수록 다른 쪽이 다가온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내면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다. 풍부한 상상력, 두뇌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혀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구의 결핍과 욕구의 과잉을 피해야 한다. 양극단은 불행이다. 결핍과 과잉의 중간을 택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찾는다. 자신의 고뇌를 객관적인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무료함의 근원인 내면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자극 대신 내적인 풍부함을 추구한다. 요즘 누구나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며 성공과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지적처럼 과잉 충족은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기 전에 욕망의 양극단에는 불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 통찰로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뇌는 한쪽 원인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쪽의 원인과 가까워진다. 욕망은 필연이다. 충족. 두려움과 희망의 근원은 같다. 우리의 욕망의 만족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우리의 의식이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가 끊임없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여러 충동에 내몰려 있는 한, 우리가 의욕의 주체인 한 우리에게는 결코 지속적인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욕망을 충족해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성취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충족된 욕망은 한정돼 있지만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욕망의 충족도 잠정적인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곧 실증이 나고 늘 똑같은 갈증을 느끼며 삶을 갈망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나이데스 자매의 비극을 언급한다. 다나이데스 자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스 왕 다나오스의 50명의 딸로 결혼하고 첫날 밤에 각자의 남편을 죽인 죄로 지옥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벌을 받는다. 쇼펜하우어가
다나이데스 자매가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채로 물을 퍼올리는 것에 비유한 이유는 그 행위의 끝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행복.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행복은 꿈이지만 고통은 현실이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가 아니라 고통의 감소 또는 결핍의 지향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충치가 생겼을 때는 다른 치아를 관리하기 전에 그 충치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복이 소극적인 성질인 이유는 결핍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핍을 지향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많은 장애물을 넘어선다고 해도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고통이 적극적인 이유는 소유물이나 건강처럼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지속하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상실 이후의 회복으로서 순간의 행복이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불행의 두 가지 원인인 고통과 권태에 직면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소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관련된다. 큰 즐거움은 의외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소한 고통은 늘 의식되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하나의 일이 꼬이면 그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일은 잊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사람은 고통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쾌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건강은 더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의 상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상쾌한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질병을 얻으면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된다. 위암에 걸려서야 비로소 위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애썼는지 알게 된다. 재물도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알고 인간관계도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 이처럼 쾌락보다 고통의 지속도와 강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줄이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 환상과 같은 향락을 쫓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된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확실한 방법.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잘 견뎌내는 인내력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덜 불행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통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 성취, 출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다. 따라서 지금 고통이 없다면 지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셈이다. 세상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가지려고 질주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은 막을 수 있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소극적인 행복론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일이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40 이후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라.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라. 능력.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욕망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능력을 분별하는 자기 인식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진정 알아야만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게 된다. 자신에게만 적합하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참된 행복은 성취할 수 없다.
선천적인 성격은 그 자체로 타고나지만 후천적인 성격은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인식한 후에 나타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없다면 타고난 기질과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통찰력이 생기면 자신만의 행복의 조건을 찾을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욕, 욕망과 능력을 일치하는 법을 배우면서 획득된 성격으로 자신의 개성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기의 소질을 발견한다.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묘사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일과 생활 방식, 직업을 찾아서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자신의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이 성취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모른다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개성에 대한 무지, 자기 인식의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다. 인간됨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자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인간됨을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둬야 하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최대한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런 삶을 즐겁게 유지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인식을 통한 후천적 성격을 얻기 위해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많은 지식이 인간을 쓸모없고 둔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지식을 쌓아야 자신의 개성대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건강한 정신력을 위해 그에 맞는 노력을 하라. 쇼펜하우어는 어느 고서를 뒤적이다가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라는 글을 읽었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인 성격이 많다. 그만큼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인데 기질상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고 후천적으로 성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잘 웃는 것도 타고나는 기질에 속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반드시 잘 웃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격이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과 명랑한 마음에 함께 속한다. 이 가운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명랑한 마음이다. 그 명랑한 마음은 외적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다. 따라서 바깥에서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부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운동으로 만들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기체의 전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장은 확장과 수축을 통해 끊임없이 혈액순환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 건강의 균형이 깨져 내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좌우되는데 그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병에 걸리면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 작별하라. 평정심을 추구한 대표적인 학파가 스토아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일어나게끔 이미 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 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줄여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멈추도록 욕망의 흐름을 잘 제어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로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면 에피크로스 학파가 말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것은 감정의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인 아타락시아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온다. 현재를 살아라.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와 자책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현재는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직업 선택에서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일이 많다. 불확실한 죽음을 불안해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봐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대비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친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을 압도하게 된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복이나 불행이 없다. 인간만이 즐거운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환상에 사로잡힌다. 더 나아가 인생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동물의 의식은 눈앞에 드러난 대상에 대해 짧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재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의 환영이다. 감각이 무딘 동물이 현재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한 반면 상상력으로 만든 미래의 환영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에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늘 새로운 것이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동물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보다 적은 고통과 적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두지도 않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오로지 실제하는 현재의 고통만을 느낀다.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순간만이 실제한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사람을 경솔하다고 본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함께 하셨는데요. 이 책 구입해서 따로 시간 내서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어느 구절이 마음에 들면 다시 또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재미있고 좋은 얘기, 현명한 얘기가 많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의 지표가 될 때도 있고 혹은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면 상처됐던 얘기가 다시 지표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상처였는데 지금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충고가 되는 얘기들이 있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 고마운 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누구는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바꿔서 누구한테 응원이 돼줄 때도 있거든요. 나도 상처 자체가 되고 나도 응원 자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고3 수험생을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응원의 힘을 혹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매 순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같이 밤을 새서 소파에 앉아서 엄마가 여기 아직 너랑 같이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실 거라면 엄마 자체한테도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아이를 위해서 환기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가장 더 필요한 환기는 어머님한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쯤은 공부하고 있어? 엄마 잠깐 엄마 시간 좀 보내고 올게? 라고 얘기하면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있지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알려주시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엄마가 무심양면 같이 밤새줬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미안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면서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띵까띵까 룰루랄라 놀러 다니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본인의 시간을 좀 계획성 있고 알차게 본인한테 유익하게 보내보시는 것도 사실은 아이가 수험 공부하는 거에 열을 쏟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부담감 갖지 않게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계획 중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재밌는 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놉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글귀도 읽어봤는데요. 들어보시면서 저한테 해주실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꼬박꼬박 읽어서 또 얘기 같이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는 약국, 식전 식후 상관없이 하루 30분간 꼭 복용해 주세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용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요. 읽는 약국 안녕.